자, 지금부터 새역사 국민운동 제1회 학술 심포지움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새역사 국민운동 이영훈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의 한 사람인 이영훈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였습니다. 탄핵을 당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정도의 사유로 인해서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이른바 자유민주 우파 정치 세력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요인들이 내란 혐의로 20년, 심지어는 30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우파 세력이 풍비박산 난 때에는 좌파 정치 세력의 정치 능력이 탁월했다, 우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우파 정치 세력의 자유민주 정치 세력의 1948년 이 나라 건국은 정당한 역사의 선택이었고 이후 1997년까지 약 한 40년간 세계사의 드문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그러한 역사에 대한 정통성에 입각해서 장차 북한도 우리와 같은 자유의 시민으로 해방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 우리 자유 정치 세력이 사실상 괴멸을 했는데 우리 우파 정치 세력의 책임이 대단히 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에 졌으면은 왜 졌는지, 싸움에 이긴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에 진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던가, 그 자성의 성찰과 더불어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저는 그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경제사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연구자로서 제가 이 시대에 그 복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이 자유민주 정치 세력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역사관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4월 달에 새역사 국민운동을 제창을 하고 관련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아서 새역사 국민운동을 출범했습니다. 이 새역사 국민운동은 4가지 강령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주를 해방하라. 광주는 민족주의라는, 제가 오늘 발제하겠습니다만 역사의 태형적인 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로부터 광주를 해방해야 된다는 게 제1강령이고 제2강령은 오늘날 한국사 교육을 이게 좌파 민족주의 역사관을 퍼뜨리는 하나의 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중단하고 참여교육과 자유시민의 참여교육으로 그리고 자유교사들의 자율교육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과오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차 혹 있을지 모를 중국 공산 체제의 자유대만 침공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주장은 듣기에 따라서 다소 돌발적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적어도 이 4가지가
국민적 상식, 교양, 그리고 정치적 지향이 되어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건설할 수 있다.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강경의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지금 새역사 국민운동을 발족을 했고요. 오늘 그 첫 행사로서 이 대구에서 자유민주 한국의 보수 세력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이 대구에서 일단 첫 행사를 가던 것이 의미가 적지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출발입니다. 똑같은 학술 행사를 아마 8월 중에 서울서는 1층 더 큰 규모로 조직할 생각이고 앞으로 오늘 이 주제가 되는 이 5.18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전선을 가다듬고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18은 이 좌파 정치 세력의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배제학당, 어근가 문제 때문에 또 스타벅스 문제 때문에 이 어이없는 이 소동을 보면서 참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5.18은 이 좌파 정치 세력의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취약점을 우리의 정당한 논리로 광명정대한 역사 이론과 실정으로 앞으로 공격적으로 그것을 파고들어서 해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작은 걸음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마료에 내왕에 주셔가지고 자리를 가득 메워 주셨는데 대구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광주에서 부산에서 또 멀리 서울에서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TK 정치혁신연대 김형기 대표님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애국의 성지 TK에서 광주 5.18의 실체, 자유민주적 관점에서의 그 실체를 규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5.18 주제는 정말 휘발성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원론들 많이 오셨는데 평소에 김 교수 그 5.18 폭동 아니냐고? 북한군 개입 안 했어? 원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5.18은 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불가피한 폭력이 수반되었다. 북한군 개입은 증거가 없다. 이게 지금까지 팩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제 속에서 많은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읽어봤습니다. 정말 탁월한 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심포지엄을 즐기시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 애국주의를 향해서 함께 나가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역사 국민운동 대표이시고 이승만 학당 교장이시고 이용훈 우리 대표님 모시고 광주 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발제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광주 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광주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제대로 규명되고 토론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광주시장 강규정 광주에다가 정율성 거리를 조성하고 정율성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율성이 누굽니까? 광주에서 태어났지만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공산당 팔로군에 입대를 해서 팔로군의 간부에 딸하고 결혼하고 팔로군의 군가를 짓고 6.25 전쟁 때는 인민군에 참여해서 서울까지 쳐내려와서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음악 관련 문화재를 또 탈취하기도 했던 그런 중국 공산당 소속 북한 인민군 소속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광주 출신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국제적 음악가를 기린다, 문화적 교류를 촉진한다 하면서 거리를 조성하고 기념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항해를 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광교정신은 광주 정신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광주 정신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글을 읽어보니까 지난 46년간 이 문제를 정면적으로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추구한 논문이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있다면 편향된 논문이나 책만 있을 뿐이지 자유민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이 광주 정신의 실체를 추구한 노력이나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이 한국의 자유민주 우파 정치 세력의 이 지성의 노력은 참으로 게을렀다. 그 책임이 무척 크다. 제가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 망월동에 있는 국립묘지, 국립5.18 민주묘지라는 곳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거는 하늘에서 본 조감된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민주의 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한중앙에 높은 탑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탑이 바로 민중항쟁 추모탑입니다. 민중은 도대체 무엇이냐?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UCLA 역사학과의 한국학 삼국사를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있는데 민중을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민중이 번역이 안 되니까 MINJUNG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 안 되는 한국의 특유한 어떤 말입니다. 여러분이 민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항쟁은 죽음을 무릅쓰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주의 민중들은 어떠한 불의의 체제에 목숨을 바쳐서 저항을 했던가요? 이게 제대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다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죽음으로써 항쟁할 만한 불의한 체제와 세력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당시에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 체제가 그렇게 불의했던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중항쟁탑 좌우는 광주와 호남 일원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로 무장을 하고 24단으로부터 탈취한 집차에 올라타서 함성을 지르면서 돌진하는 시민군의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국립묘지의 참배객들은 이 높은 탑과 이 조형물 그리고 저 뒤에 이 여러 가지 벽화가 항쟁의 벽화가 조각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엄숙해지고 장엄해지면서 동시에 큰 위압감을 느낍니다. 항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1980년 광주 시민들은 무엇을 타도하고자 했던가? 무엇을 때려 부수고자 했던가? 그리고 무엇을 세우고자 했던가? 그래서 광주 정신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정신은 소리 높여 외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회사 스타벅스에서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광고 구절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기업주가 국민적으로 앞에 사과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배재 고등학교의 야구부가 어구가를 지으면서 스타벅스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또 대야단이 났습니다. 아마 내일쯤인가 언젠가 광주 일구를 방문해서 사과를 하고 이 묘지에 참배한다고 합니다. 광주 정신은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신성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지난 46년간 우리 한국 애들이 얼마나 게을렀으면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무책임했으면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광주 정신이 무엇인가는 광주 이 현장에 국립묘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 민주광장 오른쪽에 가면은 역사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역사마당에 7가지 이 석조 부조물이 만들어져서 나열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7개를 다 제시를 할 수는 없고 4개만 제시했는데요. 시간 나시는 대로 광주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가지고 이걸 직접 견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 때의 어병 활동입니다. 임진어병.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것이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전쟁. 그 다음에는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5.18 그 중간에 광주민주 3.1운동이 있고요. 또 광주 학생의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4.19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마지막에 남북한의 청춘 남녀가 아사달과 아사녀라고 하는데, 백제의 아사달, 고구려의 아사녀로 상징되는 남북의 청춘 남녀가 만나는 통일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민중항쟁사라고 높은 추모탑이 서 있듯이 민중항쟁의 역사입니다. 이 민중항쟁의 역사 가운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성역화하는 것입니다. 신성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향은 남과 북의 청춘 남녀가 결혼하듯이 서로 한 몸으로 화합하자, 평화 통일하자 하는 그 통일 논의로 그렇게 종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김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탁월한 능력의 정치가입니다. 동시대 어느 정치가보다도 대중을 이끌어갈 감에 있어서 탁월한 연설의 능력을 가졌고, 단순한 어떤 달변가가 아니라 그의 달변 속에는 동시대의 어느 역사학자를 또는 철학자를 능가하는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씨를 한 시대를 이끈 오늘날의 이 좌파 정치 세력의 그 거대한 세력, 이 자유민주 세력을 어떤 의미에서 능가하는 큰 세력을 만들어낸 사상가이자 동시에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1987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평화민주당을 창당을 하면서 한 연설, 이외에도 많은 연설이 있는데 이 안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학운동이 민중의 권리를 대표했다면 3.1운동은 민족의 독립정신을 대표하였고 4.19는 우리 민족의 민주화 결의를 대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족, 민주의 의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980년 광주어거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어거를 동학 3.1운동 4.19에 연결되는 민주의 혁명, 나아가 광주 시민은 민족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걸기를 했습니다. 충장로에서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부딪혔을 때 그들은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걸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5.18 광주 사태 또는 민주화 운동 그것의 역사적 위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뒤에 1997년에 광주의 국립묘지가 조성이 될 때 16세기 말 이래의 민중항쟁사를 정리했습니다. 3세기에 3, 4세기에 걸친 한국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민중항쟁사로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대비를 장식한 것이 5.18이다. 이 얼마나 거대한 역사적 서사입니까? 역사를 하나에 창출한 겁니다. 광주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관계없이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서사 속에서 광주 이 사태 5.18을 집어넣고 그것을 신성시 하는데 김대중 씨가 절대적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그는 정읍에서 동학제에 참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탁월한 연설입니다. 20세기 한국의 역사가 정치가 가운데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대중 씨밖에 없어요. 탁월한 수사력, 논리적 전개력,
그리고 선동. 대단한 연설입니다. 저는 몇 차례 듣고 이 사람에 의해서 한 시대가 망가졌고 또 한 시대가 세워졌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김대중을 선생님 그렇습니다. 한 시대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횃불을 밝히는 선생이었습니다. 민중항쟁의 선생이었습니다. 동학사상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그런 정치적 수사가 탁월합니다. 동학정신은 독립협회, 3.1운동, 4.19 혁명, 11.6 사태로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도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동학군이 일어나서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혁명적 사태다. 박정희 유신 체제 하에서 자유와 정의는 사라졌다. 전봉중 장군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민주의 파수병, 민중의 경비병, 제2의 동학군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다 제2의 동학군이 되어야 됩니다. 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동학군으로 전부 일어서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대회를 평화롭게 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김대중 씨는 탁월한 폭화술사다. 한 입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시대를 뭉개버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한 시대를 세웠습니다. 그가 광주정신으로 이후 오늘날의 한국에 주도한 정치 세력을 만들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많은 글을 남겼고 그가 죽기 4년 전에 출간한 그의 자서전을 또 저는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선동이 많아요. 박정희는 그 본성에서 친일이었다. 끝내 우리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켰다.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씨는 일본에 종속시켰다고요. 왜? 박정희는 그 본성에서 친일이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4년 전에 쓴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뭘 모를 때 한 이야기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이야기는 그의 평생의 진심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는 죽기 전에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기 전에 그 말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한 말 중에 옳은 말 그런 말을 다 판별할 수 있을진데 죽기 전까지 박정희는 그의 본성에서 친일이었고 우리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의 정치적 도덕적 과오는 지역차별이다. 그래 역사에 죄를 지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니까 당시 목포지구 김대중 국회의원은 신문기자들에게 일제 때 내지 외지 차별보다 더한 차별 정책으로서 호남말살 정책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어진데 경제적으로 낙후한 호남 지역으로 먼저 뚫어야 옳지. 이미 국도가 잘 닦여 있는 경부 고속도로를 먼저 뚫는 것이 지역차별 아닌가. 그는 끝내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다니면서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는데 북한은 자유는 없지만 빵은 보장된다. 북한이 빵이 보장되는 사회입니까? 한국에서 보릿고개가 사라진 건 제 기억으로 한 6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미 절대적 생존의 벼랑에서 한국에는 탈출을 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정치 권력과 대기업이 연합한 파행적 구조의 한국 경제는 조만간 파탄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 대중경제론입니다. 제 대학교 2학년 때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열심히 읽고 김대중 성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 71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이 대구 이 수성천변에서 연설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갔습니다. 수성모 주변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곳에서 저는 김대중 성생을 가까이 연설을 들으면서 이 책을 들고 흥분했던 마치 중국의 홍위병들이 모택동 어루를 들고 모택동에
언설에 열광을 했던 그런 젊은 시절에 철없던 행동을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김대중 씨는 농업과 중소기업이 기반이 된 국내 시장에서 조화로운 어떤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자본과 기술의 도입, 그걸 통한 수출은 불가피하게 나라를 대외적으로 종속시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완만한 내포적 공업화와 그리고 불가피하게 중화공업이 필요한데 그거는 정부가 담당하는 일종의 혼합 경제 체제가 우리가 갈 길이다 하는 그 대중경제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무역 수지는 적자였고 더구나 대일 무역 수지가 크게 적자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현실이 이 대중경제에 대한 어떤 그 학술적 어떤 지지에 대중적 지지에 또 근거가 되기도 했던 그런 시절에 이런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사실상 편집한 사람은 광주 일원에서 소전발전산 6.25 때 소전발전산으로 활동했던 저하고는 한때 가까이 지냈던 이 박연철이라는 그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1966년도부터 김대중 씨와 연구소를 같이 차리면서 이 대중경제론을 박정희의 수출 주도, 수출 중심의 고도 개발 경제 정책, 대기업 중심의 개발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간 대부분의 제3세계 후진국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위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공장을 대규모로 짓고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해외에다 수출하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기술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선진적인 기술을 수입하고 선진적인 경영 기법을 훈련해야 되는 이런 선순환 속에서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좁은 국내 시장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입니다. 그 실패한 경제정책을 넘어서 한국이 창조적인 어떤 수출주도 고도 대기업 중심의 개발정책을 창안을 했을 때 김대중 씨는 그것을 일본에 대한 종속체제로 규정을 하고 파탄이 불가피한 것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78의 역사는 결코 이 민중항쟁사가 이야기하는 반민주, 반민종, 반민족의 불의한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78의 역사는 제1단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호국, 제2단계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제3단계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정치 연창조.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은 이것으로만 요약할 수는 없고 우리 최근에 우리 김종삼 선생이 편찬한 전두환 시대라는 책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경제, 과학, 종합적인 면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이어온 권위주의 정치를 연창조시켰다. 단임 약속을 실행함으로써 큰 업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역사의 주류입니다. 이 주류는 결코 불의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권위주의 정치,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정치를 시행할 때는 권위주의 정치의 단계를 밟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민주공화정, 공화주의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의 지배라든가 권력의 분할과 견제라든가 공정과 관종이라든가 그다음에는 타협과 조정이라든가 하는 그와 같은 그 도덕과 지성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결여되었을 때 그들의 민주정치는 일정 기간 과도적인 형태로 권위주의적 어떤 탁월한 어떤 소명감을 갖는 역사가 그에 부여한 책임을 수행하는 어떤 정치가 있어 권위주의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권위주의가 민주정치의 틀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신체제가 있었지만은 국민의 자유재권을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저한테 묻더군요. 그 엄혹한 유신체제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저는 당신 그 질문이 틀렸다. 엄혹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시대의 고도 성장의 물길 속에서 가족과 친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활발한 어떤 경제 생활이었다. 소수의 정치인들이 억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민주정치의 기본 틀이 파괴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반론한 것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주류 역사는 불의하지 않았다. 창조와 건설의 과정이었고, 정치가 권위주의적이면 공화정치를 실현할 지성과 도덕의 결핍 때문에 그렇다고 민주정치의 일탈이나 부정은 아니었다. 이거 우리 새역사 국민운동이 앞으로 주장할 하나의 중요한 강령, 제3강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4.19, 11.6, 5.18 정치와 주간에 5.16이 빠졌습니다. 4.19, 5.16, 11.6, 5.18은 정치와 지성의 한계가 초래한 근본주의적 대립이 빚은 정면을 뿌립니다. 정면입니다. 정면을 가지고 혁명으로 격상시키고 이 나라의 헌정사를 부정해온 이런 잘못을 지금까지 우리가 저질러왔죠. 4.19가 혁명입니까? 4.19가 무슨 이념을 제시했어요? 그 12년 전에 재헌헌법에서 이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입각한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그 헌법 정신 이상으로 더 이상의 무슨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이념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4.19가. 4.19가 왜 혁명입니까? 어떤 사람은 프랑스 혁명 때 절대왕정이 타도되는데 그 절대왕정처럼 불의한 체제가 자유당 체제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면에 불과한 것을 헌법 전문에다 박아넣자는 것이 지금 정치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주당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신없는 국힘당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후 이 나라 주류 역사가 불의의 체제로 매도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광주 정신입니다. 광주 정신. 김대중 씨나 또는 광주의 여러 운동가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글들을 종합할 때 광주 정신, 이른바 민중이란 건 뭐냐? 첫째는 자본에 저항하는 시대착오의 대중경제론. 둘째는 경상도의 선행개발. 이제 저 경상도 앞에 경기도가 빠졌습니다만 경기도와 경상도의 선행개발을 지탄하는 호남의 지역색,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환상적 통일론, 일본에 대한 불변의 적대감정,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얄팍한 이 대학을 비롯한 지성의 자존심, 요 5가지가 저는 이거 역사의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 태형물이 모여서 일으킨 파괴와 불임의 불보의 하나의 해오리 바람에 불과합니다. 파괴적입니다. 태형적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중세의 지하감으로 끌고 가는 태형적인 그게 민중이에요. 이 5가지를 혼합시켜 놓으면은 한국적 민중이 정의됩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껍데기는 가라. 대한민국을 껍데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4.19도 알배기만 남고 껍데기를 가라. 동학농 곰나루에 그 전봉중 장군의 동학봉기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는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저. 아까 광주 민주환경 역사 공간의 세계적인 공간이 그 조각의 아사달과 아사저. 중립의 초래창에서 부끄러운 빛내며 마찰할지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오늘날 4050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내 이 시를 외우고 이걸 외워서 시험 치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껍데기로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쓰기 전에 신동주 씨가 쓴 건강이라는 시를 보면은 최초의 껍데기는 신라예요. 바로 이 대구, 경주, 달구벌, 서라벌, 이 껍데기예요.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이게 최초의 세부치예요. 1945년에 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백제와 고구려의 아름다운 두레마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이라는 자가 미국을 꺾고 들어와서 또 그걸 해방을 놓았다. 그리고 1960년에 4.19 때 드디어 다시 그 아름다운 두레마을을 회복하려고 했더니 박정희라는 자가 나타나서 탱크를 밀고 와서 이를 박살내었다.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당나라 세부치 가라. 이 경상도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독하게 지역 감정의 시예요. 내막을 알고 보면은. 그리고 미국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일본도 다 끄떡이에요.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국제 자본의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감에 기초한 그리고 농민적 공산사회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무책임한 시적 정서가 지난 40~50년간 한국인의 마음을 적셨어요. 적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광주 정신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 가면 이와 같은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광주 사태 마지막에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열사가 되어 있습니다. 윤상원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해마다 이 노래가 광주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 문재인이도 있고 저 뒤에는 또 이재명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저 사람을 따르라고 했는데 어디로 따라갑니까? 우리가 몰라요. 어디로 따라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모두가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해마다 정부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벌리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 하는 게 새역사 국민운동입니다. 말에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간조선 편집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펜앤마이크 대기자로 활약하시는 우리 김용삼 선배님 모시고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광주가 어떻게 이렇게 악화가 됐고, 그리고 진짜 이 광주를 악화시킨 사람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5.18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그리고 그때 이 책임자들, 이 광주를 악화시킨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왜 묻지를 않았을까? 사실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은 간단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악화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5.18이라는 것의 핵심 본질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군의 정치 개입을 이야기하면 아무 때나 군이 막 총칼 들고 나와가지고 정권을 찬탈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실 텐데, 사실 군의 정치 개입은 아무 때나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이 나와서 그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면은 그 군부 정권이 유지를 할 수 있었겠어요? 5.16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 들어온 박정희 장군을 따라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3,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가 65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의 서울에 들어온 이 3,5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인들을 지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5.16이 성공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올 것이 왔다. 제발 군이 나와가지고 이 혼란한 이 정치 상황을 좀 바로잡아 달라 라고 하는 이 국민적인 지지, 이게 없이는 절대 군이 아무 때나 나와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의 정치를 개입을 불러오는 요인은 이 정치인들이 분열하거나 정부가 무능하거나 시민사회가 약하거나 사회경제적 위기를 이 정치권이 해결을 못할 때 군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1961년에 있었고 1980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요소가 군을 불러냈고, 그 당시에 1980년에 중산층들이 군이 등장했을 때 다 물러가라,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5.16 때나 똑같았어요. 아무도 인정을 하지를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최규하 대통령,
신현악 국무총리, 그 다음에 삼김씨라고 이름을 붙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를 이끌어가는 세력이었는데 이 5세력 모두가 다 지금 당면에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책임지려고 나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정치인들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신군부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좌파 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좌파 학자인 손호철 교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0년 신군부의 집권이 중산층의 지지에 의한 쿠데타에 가까운 것이다. 중산층이 지지를 했다라는 것을 좌파들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광주가 처음에는 내란이다 이렇게 돼 있다가 최근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정치의 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운동의 성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 일당을 특별법, 이것도 이 소급입법에 의한 위법적인 그런 특별법이죠. 여기에 의해서 5.18을 내란으로 폭동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 광주 작전을 지휘를 한 지휘 계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있었고 그 아래에 진종채 이군사령관, 그리고 광주에 있는 윤웅정 전투교육사령관, 그리고 향토사단이라고 하는 광주에 있는 31사단장인 정웅씨, 이렇게 해서 작전 지휘 계통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한치도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고 이 작전 지휘 통제 지침에 의해서 작전이 이루어졌고 진행이 됐다는 사실은 그동안에 수십 차례 국회에서의 조사, 검찰 조사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광주 진압 작전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무슨 광주 사태를 악화시켰다거나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전두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980년 6월 초에, 그러니까 5월 27일 날 광주 재진입 작전이 일어나 가지고 광주가 전부 이제 평정이 된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거 광주가 왜 이렇게 악화됐는지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광로 장군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광주로 내려보냅니다.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 이광로 장군에게 출신 지역에 대한 선입견 없이 진상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달라.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시민과 이 군이 서로 총기를 들고 교전을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라. 그래서 이광로 장군이 합동조사단을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서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가 정부의 정보 공개에 의해서 이게 공개가 돼서 어떤 분이 이걸 책으로 냈더라고요. 저는 그 책으로 나오기 이전에 그 보고서를 입수해서 제가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로 장군이 현장 가서 열심히 조사를 한 결과 그 당시에 이 초기 진압 작전을 지휘를 했던 이 윤홍정 전교사령관하고 향토사단장이라고 하는 정웅 장군의 심각한
과오가 발견이 됐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이 윤홍정 전교사령관, 정웅 31사단장을 처벌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이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때 처벌했으면 광주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아, 이 두 사람이 개떡을 쳐놨다. 이게 안 되니까 엄한 사람한테 이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정웅 31사단장은 정말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강경 진압을 거부했는데 이 그 공수부대를 지휘한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강경 진압을 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됐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광주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발했어요. 김대중 당에. 그래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어요. 자, 이 양반이 자기는 그 강경 진압을 안 하고 그야말로 유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진군부가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한 이 주장은 맞는 거냐 말이죠. 정부 합동조사단에서도 이 정웅 사단장의 이 지휘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월 18일 날 아침에 그 7공수대원이 전당대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을 때 학생들이 와서 등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서 학교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공수부대원들이 다쳤습니다. 그때 이 공수부대원들이 만약에 이 그 전투경찰들처럼 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뭐 그 방패라든지 방석복을 입었다든지 머리에 이 그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이 방석망을 그 가리고 있었다든지 그랬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가서 빈총 들고 있는데 그 군인들을 향해 가지고 투석을 해서 여러 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느닷없이 돌이 날라와 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머리가 터져 가지고 깨지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달려나 가지고 뭐 몽둥이로 패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막 도망가면서 막 과잉진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시내에 급격히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정웅 31사단장이 윤홍정 정교사령관으로부터 야 지금 경찰이 출동할 수 없으니까 군이 출동해 가서 막아라. 그래서 군이 시내에 출동을 했는데 이때 이 정웅 사단장이 이 공수부대라는 이 부대의 특성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공수부대가 그동안에 시위진압 훈련을 받은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사태가 크게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수부대가 시위진압 훈련을 받은 건 뭐냐면은 시위를 해산시키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그 공수부대는 그 이 특수전을 벌이는 부대이기 때문에 부대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뭉쳐가지고 겁을 줍니다. 위력 행진을 한 다음에.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 세 방면을 둘러싸고 한쪽은 터놓고 시위대를 쭉 몰아가면서 해산시키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러한 그 부대에다가 이 정웅 사단장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군인이 진압을 하지 못하면 큰일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을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는 강경 진압을 명령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7공수 33대 대장, 35대 대장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아니 사령관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 어떡하라는 얘기냐. 더군다나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위대의 모든 테러를 차단해서 원천 봉쇄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전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이 시내에 출동한 공수부대가 600명밖에 안 됩니다. 6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인들이 몇천 명으로 불어난 이 시위대를 어떻게 가서 차단하고 원천 봉쇄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전원을 체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명령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다가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에 야 이거 군인들이 막 그 너무 과잉 진압을 한다라면서 악성 비해가 막 유언 비하가 퍼지는 이 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더군다나 이 윤홍정 전교사령관이라는 사람도 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공수부대는 아주 소수의 부대이기 때문에 이 부대를 흐트러놓으면은 이 그 시위대한테 포위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뭉쳐서 다녀야 되는데 이 윤홍정 이 전교사령관이 공수부대의 특성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야, 이 공수부대를 10명씩 전부 쪼개가지고 주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시위대를 전원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수부대원을 10명 단위로 다 찢어발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단위의 이 공수부대가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한테 포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살기 위해서 포위막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과격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초기에 이 과잉 진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됐다. 뭐라고 그 윤홍정 사령관이 명령을 했냐면 소규모로 편성된 다수의 진압대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가지고 바둑판식으로 분할 점령하라. 그러니까 다 300명을 10명 단위로 찢어가지고 30군데다가 다 찢어발긴 거예요. 이 10명 단위로 찢어진 이 대원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의 시위대한테 포위돼가지고 돌로 얻어맞고 뭐 기관장으로 얻어맞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수부대원도 사람인데 자기네들도 살아야죠. 포위망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 나갔던 이 7공수 35대 대장이 아니 사령관님 지금 우리 200명 병력밖에 안 되는데 이걸 19개 거점으로 찢어발기면 한 곳에서 10명씩인데 우리 이러다가 이거 다 죽습니다. 이 지휘 방침은 이거 옳지 않으니까 제발 좀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공수부대는 시위 진압은커녕 그냥 몇천 명, 몇백 명한테 포위돼가지고 그냥 매타작을 당한 겁니다. 그 당시 공수부대가 이 현장에 가지고 들어간 것은 빈 총, 그 다음에 뭐 부대에서 그 깎아 만든 그 나무로 만든 진압봉 하나, 그 다음에 뭐 그 대검 하나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공수부대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있을 때 자기네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장비 하나도 없이 5월 18일, 5월 19일을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는데 정웅사단장은 끝까지 극렬 시위자를 전원 체포하라고 하니까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이 군인들이 몇천 명 되는 시위대 몇 명을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여기서 붙잡아놨는데 저기서 막 쳐들어오면 또 저희 가서 진압하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팬티만 입히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이런 것들이 막 사진을 찍혀가지고 야 이게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다 죽이러 왔다라는 이러한 유언비어가 만들어지는 이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병력을 축차 투입을 하는 것을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이왕 부대를 투입을 하려면 한꺼번에 왕창 보내가지고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 18일 날 그 7공수 33대대 35대대 다 합쳐가지고 700명이 들어갔는데 700명이 몇천 명 몇만 명한테 포위되니까 야 이러다 공수부대 다 죽겠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11공수 61, 62, 63대대를 보냈어요.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다음날 3공수를 또 보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24단을 또 보냈어요. 찔끔찔끔 축차 투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대를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부대를 전부 찢어발겨가지고 시위대한테 포위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주의 초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19일 오후에 이 전교사에서 열린 광주 지역 기관장 회의에서 아니 공수부대를 이런 식으로 그 시민들을 과격하게 진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지휘 방침을 바꿔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기관장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5월 19일 밤부터 할 수 없이 지휘방침을 바꿨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정홍 사단장과 이 윤홍정 전교사령관의 이 공수부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 지휘가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그 이유였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연행되는 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거 이해가 없으면 야 이거 뭐 이런 그 진압을 다해 이게 죽일 놈들 아냐라고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요. 정홍사단장이 자기가 무기 그 안전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종채 2군 사령관이 5월 18일 날 새벽 3시 5분에 예하부대에 혹시라도 이 그 시위가 악화돼서 사람들이 무기고를 그 공격할지 모르니까 무기고의 안전 대책을 지시를 해라, 시행을 해라. 그랬는데 정홍 사단장이 이날 저녁에 이 명령을 받고 윤홍정 사령관에게 아니 만약에 우리 무기고를 지키고 있는데 시민들이 와가지고 무기고를 습격하려고 그러면은 발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승인을 건의하니까 윤홍정 사령관이 지휘관제랑으로 발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광주 일원에 있는 이 무기고에다가 진압 병력이라든지 이 무기고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잖아요.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이 무기고를 습격을 해가지고 이 무기를 털어간 거예요. 자기가 건의해놓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다 밝혀졌어요. 그래놓고 이 양반이 자기는 무혈 진압을 지시했고 공수부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진상은 때가 오면 밝히겠다고 그랬는데 때가 왔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밝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광주에 가가지고 이런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91.5%의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이 최다 득표율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거짓말을 잘하는 순서대로 높은 정치인이 되는 가바로 정말 그 천연기념물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윤홍정 전교사령관 이 양반이 지금 5월 21일 날 이제 그 집단 그 발포가 이루어진 날인데 5월 20일 저녁에 이 공수부대원 약 600명 정도 되는 이 공수부대가 광주 그 전남 도청과 이 금남로 일대에서 몇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에 이제 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 있었던 이 현지 대대장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에 있는 이 공수부대를 시외곽으로 철수하도록 허가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윤홍정 사령관이 그 요청을 받고 계엄 사령관에게 아유 공수부대원들 그냥이라도 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철수해라 해가지고 5월 20일 날 밤 9시에 이성 계엄 사령관에게 공수부대 외곽으로 철수시켜라 라고 그 승인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철수시켜야 되잖아요. 철수 안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공수부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지금 도청에 이 중요한 물자도 있고 문서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사수해. 그래서 5월 21일 날까지 사수하다가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5월 20일 날 밤에 철수했으면 그래도 비극을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을 자기가 승인을 받아놓고도 왜 철수를 안 시켰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합동조사관에서 다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이런 데 가보시면 이 안병화라고 하는 전남 도경국장이 영웅이라고 경찰의 영웅이라고 흉상을 만들어서 다 세워놨어요. 5월 18일 날 아침에 전남대 앞에서 학생들이 충돌이 벌어졌을 때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하면서 안병화 국장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시내에서 난리가 났는데 밤 늦게 복귀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 경찰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진압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시위를 해산하는 이 전문 부대인 이 경찰의 이 진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군인이 출동함으로 인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안병화 국장이 왜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덕에 이 전투경찰이 출동했으면은 그나마 이제 시위 진압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했을지 모르는데 경찰이 출동을 안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김재명 그 작전참모부장이 광주 작전을 전부 지휘한 장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전담대 앞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경찰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그 당시에 시위 진압이 훈련되고 현장도 제일 잘 아는 전투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동 조치만 잘했어도 광주에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에 어디론가 도망가가지고 10시간 동안 잠적한 사람을 민주화의 영웅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전남 도경국장만 도망간 게 아니고요. 목포서장 이준규, 서무로 도피, 도경작전과장 안수태, 경찰작전 실패, 나주서장 김상현 1일간 도피 및 무기 피탈, 영암서장 김희순 1일간 도피, 화순서장은 안병환 2일간 도피, 다 도망간 거예요, 경찰이. 이런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부 합동조사단이 건의를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 모든 책임이 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게 오늘날 광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됩니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사실은 이희성 씨는 이 재판에서 나는 아무 죄 없고 나는 신군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를 유죄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언론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두환은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은 책임이 없다. 5.18에 대한 지휘의 책임은 계엄사령관인 나와 국방부 장관인 주영복에게 있다. 광주에서 지휘체계 이완화는 없었다. 고로 광주 책임 나하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주영복이 지고 우리 처벌받지 않았느냐.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터뷰가 2016년 5월 16일 날 가판에는 실렸는데 배달판에는 이 기사가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그 인터뷰 기사를 만든 최보식 기자가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신문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가 인터넷 언론을 차려가지고 그 인터넷 언론에다가 그때 없어졌던 이 인터뷰를 그대로 다 실어가지고 이게 알려졌습니다. 또 광주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8월 16일 날 하야를 할 때 하야 성명이 뭐였느냐? 이 부분을 아무도 주목을 안 합니다. 내가 왜 하야를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광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 위해서 나는 하야한다라고 자기가 하야 성명에다 밝혔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책임을 졌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책임을 졌고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책임지는 걸로 다 끝이 나야 되는데 왜 전두환의 이 모든 책임이 다 뒤집어 씌워져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양반이 이런 역사 바로기 세우기라고 하는 이 엉터리 재판 때문이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많은 이 헌법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제기 금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이 뒤집어 씌워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역사 뒤집어지기가 바로잡아야 될 책임은 우리 국민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뒤집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제 이것을 마칩니다. 광주는 생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제사만 모시는 제사의 도시다라는 그야말로 핵폭탄급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역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주동식 대표님께서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라는 강의를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동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5.18이 1987년 체제. 1987년 체제라고 하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공화국을 좀 다른 말로 1987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1987년에 개헌이 되고 이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1987년 체제라고 하기도 하고 1987년 컨센서스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87년 체제, 6공화국이 변화되고 오염됐는데 그 원인이 5.18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5.18은 어떻게 1987년 체제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호남과 주사파의 연대, 그 구조와 이권, 그리고 87년 체제의 오염과 성역화, 그리고 우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87년 체제 6공화국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계기가 6.29 선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6.29 선언은 사실 5.18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5.18 그러면 이제 우파 시민들, 특히 이제 영남 분들은 굉장히 이제 거부 반응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부정하는데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18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우파 입장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파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분들 대번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네가 전라도 놈이니까 그러지. 네 빨갱이 출신 아니야. 저 좌파거든요. 좌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제가 5.18을 옹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부분은 긍정하고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18은 사실 진압된 것은 1980년 5월 28일이거든요. 한 일주일가량 광주가 일종의 해방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진압은, 무력 진압, 물리적인 진압은 28일에 이루어졌는데 정치적으로는 진압이 안 됐습니다. 그럼 뭘 보고 알 수도 있냐면은 저도 이제 좌파 출신이고 학생운동 출신입니다만은 80년대 내내, 그러니까 80년부터 5.18이 진압된 뒤에 1987년 6.29 선언에 이를 때까지 전국에서 많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났고 그랬거든요. 그 시위에서 제가 단언할 수가 있는 게, 제가 그 현장에 다 있었던 건 아닌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시위에서 5.18, 광주 학살, 학살 원흉 처단하라 이런 구호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제일 앞에가 걸려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5.18 진상규명, 학살 원흉 처단, 모든 민주화 시위에서 이 핵심 구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6.29 선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사실은 그 광범위한 그 시민들의 항해 시위, 요구는, 그 직접적인 요구는 직선제 개헌이었죠. 직선제 개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우파 정권이 버티다가 항복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우파 시민들이 잘 인정을 못하는 게, 우리가 건국도 했고 산업화도 했고, 그러니까 나라도 만들었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도 만들었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왜 선거 때 하면 선거만 하면 팍팍 깨지고 탄핵을 2번이나 당하고, 이 현실을 잘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우파가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패배자의 위상이 있습니다. 패배자의 위상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정치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여기서 우파가 패배자의 위상이라는 거고, 그 위상의 출발점이 바로 1987년 6.29 선언인데 그 6.29 선언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5.18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극복을 못하고 이 현실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6공화국 87년 체제는 그 출발은 5.18이라는 거. 그래서 5.18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5.18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현실, 우리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거의 무너졌습니다. 좌파가 99%의 권력을 저는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좌파가 그냥 좌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끝내 대한민국을 없애야 한다고 저는 이 좌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먼저 근데 하지만 거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민주화의 성과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민주화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파가 역사의 소수파로 뒤안길로 몰려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파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산업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역사의 뒤안길에 밀리게 되면은 우파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87년째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6공화국이 거의 40년이 다 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느 공화국도 이렇게 오래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6공화국 87년 체제에 대해서 나름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력과 공포와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많이 사라졌다는 거. 이 사실조차도 부인하게 되면은 민주화의 성과를 부인하게 되는 거고 우파가 역사의 소수자로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5.18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다수결로 이해를 해요. 대가리 숫자 많은 게 장땡이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숫자 많은 게 장땡이 지금 민주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했던 기본적인 바탕은 저는 5가지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화. 그래서 유연화와 개방화 이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화. 저는 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조치들을 몇 가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총행금지 없애고 컬러 TV 방영 허용하고 프로스포츠 만들고 연좌제 없애고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해야겠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권에서 가장 많은 비연화, 유연화 조치를 취한 정권이 저는 전두환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그러면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유연화, 다양화, 개방화, 다양화, 투명화, 합리화가 없었다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이런 점에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87년 체제가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고 민주화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동시에 어떤 문제를 낳았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오너, 위너이자 오너, 승리자이자 소유자,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저는 이야기하냐면은 호남과 주사파 연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호남과 주사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광주 5.18의 정신이라는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뭘로 증거를 말씀드리냐면은 군부독재 타도 전두환 체포 김대중 석방 그런 구호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슨 구호도 있었냐면은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싸웠어요 그때. 그걸 좌파들은 좀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데 사실 그때 광주 시민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싸웠어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현수막이. 국계는 오파 말라 그랬어요. 국계는 오파 말라. 지금 광주 분위기로 쓴다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구호입니까? 지금은 그런 구호 걸리면 광주에서 난리 날 겁니다. 찢어버릴 겁니다. 당시에는 그때 국계는 오파 말라. 착각하지 말라 국계는. 광주시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너희들 지지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걸었거든요.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거동 수상자, 거수자라고 그러죠. 간첩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놈들을 잡아가지고 그때 대치하고 있던 기영군한테 넘겼었어요. 이건 다 증거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뭔 이야기냐? 광주 시민들이 한편으로 군부 정권에 저항해서 싸웠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기네들 나라를 광주 시민들 그때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하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정된 정치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5.18이에요. 한마디로 정치 철학적으로 공백,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18의 피어린 체험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데 이게 정치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걸 저는 철학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우파 시민들이 많이 비웃는 게 80년 5.18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그 당시에 우파 민주정의당 이런 정권을 당선시키고 그랬던 것이 광주 시민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치 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공백을 누가 채워갔냐면 주사파가 채워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호남과 주사파의 연대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 호남과 주사파의 손잡는 이 연대가 아주 찰떡궁합인 게 서로의 약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남은 이 피해자의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핏값이라는 방패가 있었어요. 근데 주사파가 특징이 뭡니까? 북한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사파가 주체사상파라는 뜻이거든요. 주체사상, 그게 김일성 사상이에요.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는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5.18이에요.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런 광주 시민들을 주사파가 지켜주고 옹호하고, 아니, 주사파가 이렇게 명백한 이적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카바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때마다 호남에서 그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아가지고 제기를 한 사실은 87년 천재 내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사파 핵심들이 보면은 호남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경기동부연합 아시죠? 성남에서 실은 이재명하고 손잡고 권력을 잡았던 경기동부연합이니까 경기도죠. 그 사람들 호남 출신들 2세, 3세가 많아요. 서울에 비민가에 누가 많았겠어요? 전라도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한을 품고 2세, 3세들이 그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경기동부연합입니다. 주사파는 자기네들이 이적성을 호남의 어떤 피해 의식, 피해 서사, 호남의 이런 피해를 겪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적 성향을 카바를 하게 됩니다. 또 호남은 결정적인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농촌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전라도의 약점이 뭐냐면은 촌스럽다, 뒤떨어졌다, 반근대적이다. 하여튼 이제 이런 좀 후진적이고 낡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걸 누가 커버해 줬냐면은 주사파들이 그것도 운동권 아닙니까? 학생 운동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함과 젊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호남의 그 낙후된 그런 그 뒤떨어졌고 꼴통들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덮어주는 호남과 주사파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순망치안의 관계 찰떡궁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권력을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순망치한 관계로 돼가지고 87년 체제 내내 학계, 언론, 문화, 노동, 시민단체를 장악해가지고 민주당의 어젠다와 인력을 공급하는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원래 87년 체제가 우파가 자기네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도적 권력은 우파 정권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랬죠? 노태우, 김영삼을 우파라고 인정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우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래서 처음에는 좌파들이 자기네들 때문에 87년째 육공하고 만들었는데 실제 권력은 장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짓거리가 학계, 언론, 문화, 노동, 시민단체를 장악해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 거기 풀뿌리 운동을 하니까 어젠다를 발굴합니다. 어떤 분야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인력을 양성합니다. 두 가지. 어젠다를 발굴하고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민주당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좌파, 특히 주사파의 제도권 에이전트, 제도권 대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이 그 제도권 내로 들어왔잖아요. 우파 내로. 그건 뭔 의미를 있냐면은 사실은 김영삼은 우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좌파 세력을 휘하에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좌파 세력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에
제도권으로는 좌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제하에 있었는데 이 제하에 있던 좌파들이 하나 둘씩 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3당 합당이고 그 출발이 김영삼 정권이고 김영삼 때 시작이 된 좌파들의 제도권 진출이 이제 김대중 때 더 본격화되고 전면화된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좌파들이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전면하게 전체를 다 장악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이 그래서 저기 좌파 그러니까 주사파와 호남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특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중에 하나가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보조금. 여기 온갖 것에 대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석유 피해자 돈 주고 그런 거 있죠. 그게 다 일종의 보조금이에요. 시장에 의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게 되는 그게 이제 보조금이거든요. 저는 이게 출발점이 그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다가 민주화 붙이니까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경제의 정치화라고 봐야 됩니다. 자원이 경기 시장 기능에 의해서 주고 거래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명분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게 경제 민주화거든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농업 보조금입니다. 농업 보조금이니까 다 이제 다 전국적으로 다 혜택을 누리는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호남이 대표적인 농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보조금, 원래는 호남 보조금인데 호남 보조금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농업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실은 호남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런 보조금. 그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만드는 공장 아시죠? 그리고 한정공대, 새만금 정벌이 호남이 시장 경제에서 그 시장 경제 논리에 적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잡았는데 경제적으로 별로 이익은 못 본단 말이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여기 국가 예산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몇 달 잡아가지고 일자리 가져오고 이제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왔는데 원래 사람 논리,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명분에 의해서 가져오니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또 이거 뭘 요구하냐? 지원이 부족하다. 더 지원해주라. 또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 나섭니다. 이런 식의 과정이 되풀이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결정판이 뭡니까? 최근에 지금 반도체 호남에 가져오겠다고 난리 치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대한민국에서 남은 반도체마저도 가져와가지고 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못한다. 지금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막 못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저도 못할 거라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는 폼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사실은 국가 여기 경쟁력이 빠지는 거고 기업이 손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2015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 호남의 외제차 비율, 등록 비율이 2.6%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뒤에 보니까 그 비율이 12.몇 %로 늘었더라고요. 6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변화겠느냐. 저는 정권을 잡고 호남에서 출신 고위직이 늘어난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18년 지방선거 때 그 서울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민주당이었어요. 24명 가운데 19명이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이 호남 출신들이 서울구청장을 차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혼자만 구청장 앉고 말겠습니까? 호남 출신, 소위 말해서 정치 룸펜들이 대거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이 등장하자,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온갖 그 악성 루머가 떠돌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그때만 해도 아직 광주에 있었어요. 제가 직접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어공하고 있던 전라도 정치 룸펜들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지고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윤석열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막아내지 못한 게 윤석열이 잘못이었고 문재인부터 때려잡아야 되는데 못한 게 윤석열이 망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18 유공자 특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5.18 그 유공자들에게. 유공자에. 근데 이게 원래 그 공은 당대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가 어떤 보훈을 해주면 그것은 당대에 번쳐야지 그게 상속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5.18 유공자 특혜는 전방위적인 특혜에다가 그리고 사실상 지금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5.18 단체를 끼지 않으면 광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그 아파트 산업 공사하던 게 2번이나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꽤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저는 노골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5.18 단체가 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5.18 단체가 끼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에서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는 5.18 유공자들이 당사자는 10%, 2세는 5% 공무원 임용시험 볼 때 5% 가산점을 주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1점, 2점 차이로 당선,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거든요. 근데 5%를 가산점을 주면은 땅짓고 헤엄치기로 공무원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숫자를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된 호남 출신이 5.18 유공자가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유공자들이 단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자기들 사고가들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40몇 년째예요. 40몇 년째 광주 시민들이 단 하나의 사건, 5.18을 중심으로 사고방식, 가치관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 공무원 집단으로 뭉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엄청난 이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저는 이제 지금도 이번에 그 배재고 사건 보면서 광주 5.18이 성역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무도 5.18에 대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 학생들이 좀 그 조롱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폐교시키자는 말도 나고 사형을 시키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학생들이 이 스타벅스 이야기가 꺼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뭘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5.18이 성역화되고 5.18로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이미 거부감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스타벅스 이야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치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스타벅스 지가 만들었잖아요. 지가 집 활동 찍은 건데 이걸 학생들한테 좀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2020년 광주에서 출마해가지고 여기 광주는 5.18 제사의 도시다 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단언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 좌파는 끝났다. 가장 강력한 근거가 좌파 패권을 유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5.18이었거든요. 5.18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5.18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5.18 비판하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5.18 법으로 가로막지 않으면 5.18 비판 막을 수 없다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좌파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5.18의 황혼을 보고 있다. 5.18에 저는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좌파의 패권은 지금 좌파의 패권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울어져가는 저는 다리라고 초승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려 한 것이다. 그 정통성은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겁니다. 이게 본류고 주류인데 지류가 그게 DJ 노무현이라는 겁니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 호국, 부국을 내려온 이게 대한민국 주류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 민중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에 기초해서 저항한 세력이 바로 호남을 기반한 DJ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제 저항이 되고 이게 민주화의 주류가 되고 노무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백두대간 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류가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선 대한민국이 본류, 주류, 백두대간을 인정을 하고 동시에 이 백두대간에 본류에 있는 사람들은
지류에 있는 민주화 세력을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광주를 5.18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TK에서도 그런 YSDJ와 같은 민주운동에 대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과거에 11 폭동도 있었던 것처럼 대구에서도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 5.18은 원초적인 민주화 운동으로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대중경제로는 박정희 경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그때 삼성계한 이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면 대한민국은 오늘 대한민국 없습니다. 박정희 경제학이 계속 가였죠. 그게 바로 10월 유신입니다. 10월 유신은 바로 박정희 경제가 더 간 거예요. 그 다음 전두환의 평가는 거기서 더 갔다. 그 점에서 중앙5.18을 성공시킨 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경제학자가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자문하면 또 오늘 악마화된 전두환 때문에 반발이 오겠지만 실제 경제학자는 그래 평가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구에 와서 이런 광주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이런 날이 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우선 이영원 교수님 그 발표하시는 얘기는 광주 정신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김대중 정신이다.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은 주로 민족, 민주주의 계열의 역사적 사건을 쭉 이어받은 거다.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 1894년 동학, 1919년 3.1운동, 1927년 광주 학생운동, 1960년 4.19, 1980년 5.18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 민중이 중심이 된 평화적 통일까지도 연결되는 게 지금 그 5.18 민주묘역에 가면 상징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5.18 민주묘역에 있는 구체적인 그 조형물들의 구성까지도 살피면서 이 얘기를 그리고 김대중의 어록 여러 가지 한 20년에 걸친 어록을 다 뒤져서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지향하는 바다라는 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염되지 않은 민주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좀 더 따져볼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글의 뒷부분에 가시면 얘기를 좀 꺼내다가 마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이제 김대중이 평소에 얘기하던 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실천을 못 하더라 하는 게 이제 대중경제, 그 박현채랑 김대중이 맨날 얘기하던 대중경제고 그런 게 이제 뭐 수출 주도의 대기업 중심 경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뭐 자급자족 경제 이런 것으로 대비되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니까 신자유주의 경제를 한다. 근데 그게 본인의 선택이었는지 그냥 국제 환경이 그때 IMF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이 닥치면서 그냥 강제된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도 좀 논란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김대중이 주장했던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안보 문제, 국방 문제, 북한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대중은 그때 4대국 보장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큰 네 나라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안전보장을 보장해주면 전쟁이 안 난다. 평화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서 남북한은 연방제로 통일하자. 뭐 이런 게 이제 김대중의 평화통일론이었는데 그 부분은 안 바뀝니다. IMF가 왔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 내치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등장을 했는데 북한 문제에서는 사실은 그때 그래갖고 뭐 북한 핵이 그때 문제가 되고 할 때인데 북한은 핵을 개발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러고 나서 지금 세월이 가서 북한 핵 때문에 지금 완전히 우리가 코가 껴 있습니다. 지금 4대국 보장해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4대국 보장이라는 게 나중에 그때 이제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6자회담, 6파티 톡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4대국 소련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다가 남북한이 합쳐서 6자회담이라는 걸 매일 하면서 이제 북한 핵 개발은 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라는 얘기를 겉으로는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완전히 지금 인정되지 못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그래서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요물단지가 돼 있고 우리는
이제 미국 핵이 없으면 완전히 코가 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처지로 빠지게 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방위 산업을 우리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게 결실을 봐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온갖 무기가 유럽으로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광주를 평가하는 거고, 저는 오늘 김대중의 그 내치 부분에 관한 얘기를 소화하는 문제에다가 반드시 같이 끼워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게 북한 문제, 안보 문제, 국방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그러면 아까 말씀 나온 김대중의 어떤 주류적인 어떤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그 벗어나 있는 것까지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흘러가야 될 텐데, 그 주류의 흐름에서 이 북한 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나 지역적인 문제냐. 이건 사실은 주류를 난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핵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영삼 기자님의 발표문은 저는 사실 광주에 대해서 모르던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광주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은 오늘 김영삼 기자가 쓴 그 당시 상황을 전개하는,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는 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결정적이었는지를 정말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 그 글을 읽고 아, 이게 정말 핵심이구나 하는 얘기를 알게 됐고, 그 현재 있던 전투교육사령관이나 그다음에 그 향토 사단장이나 그 전남 도경국장인가,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엉터리로 그 당시 상황을 관리를 개판으로 해서 경상도 군인이 와서 호남 여자들 젖가슴을 도려낸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습니다. 저희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정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그동안 왜 아무도 얘기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광주에 관한 얘기를 온갖 걸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처음 나이가 70이 돼서 듣게 됐고 세월이 50년이 간 다음에 듣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동식 선생이 발표하신 글도 그 호남과 주사파 연대. 그래서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호남 분들이 사실 아파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호남 분들의 아까 진정성이 정말 원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지향이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자기들의 그런 그 착한 어떤 그 단순한 희망이 주사파들한테 이용당해서 지금 완전히 코를 깨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광주, 전남, 호남 분들이 야 우리 주사파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너네 이제 그만하자.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용만 당하고 알맹이는 다 주사파가 챙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김영삼 기자님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5.18에 관한 전두환 시대에 관한 책을 2권을 냈는데 전두환 시대 그 토론회에 김규나 작가라고 중견 여성 작가인데 그분이 서평을 쓴 게 있는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김규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고 한미일보라는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그 서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5공화국과 전두환, 광주를 소비하는 방식이 오염되어 있다. 오염의 중심이, 오염의 주체가 주사파입니다. 그 안병화 국장이라든지 정웅 사단장, 윤웅정 전교사령관이 그런 판단을 하고, 특히 뭐 안병화 씨 같은 경우는 뭐 잠적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특히 안병화 씨는 좀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고요. 정웅하고 윤웅정 씨는 아마 이 공수부대의 이 특성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오판의 결과물이 아닌가.
물론 그 사람들이 막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뭐 일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막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이 공수부대의 특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태가 악화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그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인터뷰에 그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책임은 지휘 책임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그 책임을 졌는데 왜 사람들이 다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을 지시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희성 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죄를 다 뒤집어 썼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때 대통령이 안 됐으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삼김씨 중에 하나, 뭐 더 줄이면은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이가 당선되는 것이 자기네들의 민주화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는데 얼토당토하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올라가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니까 모든 죄를 다 전두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것이 한국 정치판의 생리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김대중이라는 정치가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술수만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면에서 독자의 경륜을 펼쳤고 동시대 역사학자의 선배자 성생으로 역할했다고 제가 책에서 썼습니다만 다만 저는 그의 사상과 이념을 정당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특했다라고. 그래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건국사에 큰 주름을 남겼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 그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71년 통일 문제를 자기의 그 전유하는 그야말로 독점하는 어떤 정치적 어떤 기술로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4대국 보장론을 이야기를 했고 뒤이어서 3단계 평화통일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3단계 평화통일론은 오늘날에 제가 그분의 그 남긴 글을 쭉 보면 황당해요. 한 10년간 평화적으로 교류하면은 두 체제가 동화된다는 거예요. 10년간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하고 국회회담을 정기적으로 하고 강요회담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이 교류를 하게 되면은 체제가 동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했는데도 전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적 지성과 도덕의 결핍과 왜곡이 그러한 통일론을 큰 정치적 함성으로 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의 그와 같은 통일론에 무서운 어떤 논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남한의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그런 통일이 가능하다. 남한의 독재정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불신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안보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다. 남한의 진정한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비로소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대화가 가능하고 이어서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논리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은 이미 한국보다 우리 남한보다 선행해서 민주정치가 성립해 있는 나라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45년, 6년, 7년까지 좌익으로서 활동했을 때 그 젊은 시절에 그 활동이 그의 내면에 침잠한 역사의식입니다. 북한은 민주정부다 하는 것이에요. 북한 민주정부 맞습니까? 네. 그러나 김대중은 그와 같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핵의 개발이 기정사실화하니까
북한의 핵 개발은 자기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 개발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나 한지 기억하십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부시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미국의 네오콘들의 반동적인 정책 때문에 그렇다. 결국 그가 남북 한의 평화 정상회담, 그가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그의 주변에 김경재라는 그의 핵심 참모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고 또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상은 반드시 받고 말 거야. 그런 이야기를 70년대 후반부터 하기 시작했으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벨 평화, 남북 통일 평화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북한에 5억 달러 내지 10억 달러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자금이 어떤 미천이 돼가지고 핵 개발을 북한이 성공을 했을 때 이거는 민족의 전망을 거는 중대한 문제고 그와 관련해서 그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으면서도 그거는 미국의 네오콘 탓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그의 자서전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이 정책회가 지금 조용한데 몇십 년째 그를 우상화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생존할 수 있겠어요, 장차?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새역사 국민운동을 해서 김대중의 정체를 좀 밝히기 위해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이 주동식 시간에 이제 앞으로 서로 토론하고 해야 될 많은 문제가 개발됐는데 5.18 당시 광주에는 정신적으로 공백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저는 그 동의합니다. 한편으로 동의하는데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게 전두환 타도, 비상계엄 철폐, 김대중 석방, 미국이여 도와달라 하는 이러한 그 광주 시민들의 그 순박한 어떤 민주화 운동의 요구, 좋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공백이 아니고 대단히 복청적이다. 그 복청적인 그 위에는 이미 김대중에 의해서 훈련된 민족주의라고 할 만한 그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잘 훈련된 그와 같은 선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운동 세력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민중 항쟁사로 자국의 역사를 정리해오는 의식에 훈련된 세력이 있고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정동연, 윤상원 이와 같은 이제 항쟁파들로 이제 그래서 광주 사태가 진행되면서 순수한 어떤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는 이제 억압이 강해지고 계엄군이 철수를 하고 내부에서 토론할 때 민중 항쟁파가 이제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최후에는 민중 항쟁파 가운데 윤상원을 대표되는 이제 그 최후의 그 항쟁파들이 이제 날 때는 이미 거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혁명적인 어떤 그와 같은 이제 기운이 거기서 그래서 상황은 대단히 복청적이고 그 기초에는 김대중이 이미 60년 후반부터 선동한 지역감정, 지역색, 호남차별론, 호남말살론 그에 깔려 있어서 이미 70년 그 선거일 때부터 호남의 3분의 2는 김대중을 지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87년 되면 이제 80%, 그다음에 90%까지 올라가는데 그러한 요소가 이미 그 속에 복청적으로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상황은 한국 자체 역사의 모순적 요인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청적인 거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후 주사파와 결합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주사파와 쉽게 결합한 것은 공백 상태에서 결합한 것이 아니고 이미 김대중이 선동해 놓은 일으켜 놓은 그 민중주의적 그 혁명에 그 북한과는 또 대화를 해서는 얼마든지 민족 통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환상이 거기에 이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사파가 이제 접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순수 공백론, 5.18이 순수 민주화 운동이라 하기에는 조금 상황은 더 복잡한 것이 아닌가. 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지만원 씨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저희 이승만 학당을 고소도 하고, 제가 오전에 책을 받아서 봤습니다만 이 지만원 씨가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5.18은 북이 주도한 게릴라 작전이라는 나의 표현과 주장은 자기가 42개 증거를 모두 모아놓고 42개 증거에서 피어나는 느낌을 묘사한 것이다. 42개 사실을 다 모아놓고 나니까 뭔가 모락모락 연기가 솟아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느낌을 표현한 것이지 5.18은 북이 주도한 게릴라 작전이라는 나의 표현은 허위 사실을 조작한 행위는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42개 사건을 다 모아놓고 나니까 여기에 업무의 어떤 연기, 분위기가 풍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학술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인데 남한 통일을 그의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4.19가 일어났을 때 4.19를 미리 알지 못했다. 5.16이 일어났을 때 5.16을 미리 알지 못했다 해서 그 관련 정보 책임자들을 전부 처벌하고 있던 게 김일성입니다. 나중에 11.6 나오고 나니까 북한이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그래서 5.18이 일어나니까 북한에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까지 저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영암 나주 일대, 무안 일대는 고정 간첩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고 해서 무슨 지시가 내려가고 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 몇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게 북한군이 개입해서 주도했다고까지, 그러니까 5.18은 북이 주도한 게릴라 작전이다, 이 말은 저는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나중에 북한의 비밀 창고가 열릴 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북한에서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죠. 북한이 공작 차원에서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 5.18 기념비를 세운 것은 5.18의 김정일 현지 지도를 기념하기 위한 다른 엉뚱한 사건을 기리는 사건이라고도 하나 해석도 있어요. 북한은 허위의 집단입니다. 북한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를 믿고 어떤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엄밀하게 과학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북한이 손 놓고 있었다는 사실도 신뢰하지는 않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북한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5.18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한국 사회의 어두운 측면, 그 내재적 요인, 그 책임은 우리 한국 모두가 지고 있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이 져야 될 책임입니다. 그것을 허구화시키고 외제화시키고 나아가서 희화화시키는 이런 결과밖에 안 가져와요. 5.18을 누가 했느냐? 광주 시민이 했죠. 어떻게 북한이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아주 허구화시키는 거예요. 5.18 특별법 폐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특별법에 대고 5.18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파 정치인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정치인들 여기 가령 대선에 출마하면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딥니까? 5.18 묘지 왜 찾아가잖아요. 가서 무릎 꿇잖아요. 우파 정치인 중에서 제일 5.18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치인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이가 그렇게 열심히 호남한테 아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 치기거든요. 저는 호남이 변화되는 것은 5.18이 이렇게 그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우파 정치인들이 우선 당당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가면은 요거도 먹고 참배오지 말라고 난리치는데 왜 갑니까? 저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호남 문제, 5.18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으로 드는 키워드가 2개가 있습니다. 고립과 분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저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고립과 분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호남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됩니다. 호남을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호남 내부를 분열시키고 저는 이 두 가지 노력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살아있고 제가 이게 제가 호남에 가면은 저는 호남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매향로라고. 그런데 저는 지금 호남하고 대한민국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남이 이기면은 대한민국은 당연히 망하겠지만 호남도 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멸망시켜놓고 호남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호남한테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매향로라고 욕도 듣지만 이게 저는 호남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한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권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방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환자 입장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호남의 피플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저는 이용훈 교수님의 오늘 그 발표와 또 이 새역사 국민운동의 광주 해방이란 엄청난 명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론은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이에요. 광주 항쟁은 원초적인 민주화 운동이지만 거기에 섞인 김대중의 그 키즈들이 민중민주주의하고 하는 있었습니다. 고정가점도 압력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불순한 요소입니다. 그 불순한 요소를 자꾸 배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순수한 모습으로 그 좀 오롯한 오래 정신으로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우리가 호남의 피플들에게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특히 저는 청년 학생들을 봅니다. 청년 학생들.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창구에 급행료 같은 부정이 없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옛날에 고무신 막걸리 주면서 선거하던 부정은 없어졌지만 요새는 선거철만 되면은 무슨 보조금을 정부가 지역 주민한테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 그때 고무신 막걸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부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정을 저지르는 어떤 방법과 수단이 훨씬 더 정교화되고 구조적이 돼서 맞으면 정권을 가졌으면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맞아 바닥에다가 돈을 뿌리는 게 합법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돈을 뿌리면서 선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부정이 아닌가. 엄청난 거악이고 그야말로 주사파가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르는 어떤 그 전략이 됐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광주를 해방하지 않으면은 상위 군경 취급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광주가 해방해야 됩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본인들도 본인들이 상위 군경 같은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면은 자기들도 싫고 우리가 보기에도 싫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없잖아요. 상위 군경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은 그 6.25 전쟁 때 그런 경험을 하던 사람들이 물론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 장애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 이상 그런 스타일로 살지는 않거든요.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거에 1번이 광주를 해방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해방해야 되고 해방하는 것을 오늘로 시작하겠습니다.